안녕하세요. 문해력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해력 자신감, 어휘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문해력 전문가 김혜진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갑자기 영어가 나왔죠. 한번 이렇게 눈으로 쓱 독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독해를 해보실까요? 네, 이렇게 쭉 독해를 해보실 때 혹시 모르는 단어가 몇 개쯤 나오셨나요?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한 개, 두 개 정도 나오실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 이 지문은 이제 2020년 수능 외국어 영역 19번 문제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어휘력을 얘기하면서 영어 지문을 가져왔냐면 우리 양육자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딱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우리는 이 독해를 끝까지 끌고 갈 힘이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독해를 할 때 모르는 단어나 낯선 단어가 나온다면 우리는 먼저 당황하게 되죠. 뭐지? 이렇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도 읽어요. 그 다음 글을 읽습니다. 읽다가 또 나와요. 뭐지? 합니다. 그래도 또 읽습니다. 근데 또 나와요.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독해를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이처럼 이제 어휘력이라는 것은 독해를 끝까지 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어휘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해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로 오늘 이야기하게 될 이 어휘력은 독해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라고 합니다. 이 어휘력에는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활 어휘도 있고 교과나 학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과 어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해 요인 중에 한 가지는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배경 지식은 단기 기억 속에 있는 그 배경 지식은 글을 읽었을 때 나 저기 가본 적 있는데 나 이거 저번에 TV에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 독해를 더 활성화시켜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나와 글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배경 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배경 지식이 풍부한 아이들은 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재밌겠죠. 글에서 나온 내용들을 내가 언젠가 한번 경험해 봤던 것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통사 지식입니다. 통사 지식은 문장의 뜻을 분명하게 하는 것인데요. 접속사라든지 형용사, 조사, 부사 등의 문장 구조도 이해하는 것들이 바로 이 통사 지식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했던 이 어휘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은 안녕한가요? 어떤가요? 스스로의 힘으로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논문을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에이 설마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글을 봤어요. 개편하다라는 글을 그 뜻을 이제 무슨 뜻일까요? 했을 때 중학생 아이가 정말 편하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편하다가 정말 편안하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뭐 피곤할 때 개 피곤하다 이런 얘기 막 쓸 때 이 개자가 엄청 많이 진짜로 정말로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개편하다, 무언가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편하다 할 때 개편하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흘이라는 단어도 3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4일이라고 오해, 사자가 들어가니까 4일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겪은 일인데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옆자리에 이렇게 초등학생 고학년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부모님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 계신 이제 그 서빙하시는 이모께서 오셔가지고
뭐 몇 개 시키실 거예요? 몇 개 주문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 일행 오면 주문할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가 저희 일행 아니고 이행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게 무슨 말일까 했더니 그러니까 일행이 한 명이라서 일행이라고 아이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올 사람이 두 명이다, 이행이다. 이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생활할 때 쓰는 일상생활할 때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할 때 쓰는 어휘들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글을 읽을 때 또는 어른들과 대화할 때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망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 안에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읽을 때 아이들의 이 어휘력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육자분들의 가정의 아이들의 어휘력은 어떠신가요? 그 EBS에서 아이들의 이 동공 추적을 해서 어휘력이 좋은 아이와 어휘력이 좋지 않은 아이가 글을 읽을 때 이 동공,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실험을 했어요. 그게 제가 재밌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는데 어휘력이 90점대인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동공 이게 시선 추적한 게 이제 연두색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보다가 단어에 멈추고 하면서 이렇게 쭉 끝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어휘력이 낮은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막 이렇게 흔들렸어요, 시선이. 그러면서 여기저기 가다가 끝까지 읽었나요? 아니죠. 중간 딱 멈춘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영어 독해 지문 앞에서 낯설거나 당황스러운 단어를 발견했을 때 아예 모르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제 글을 읽을 때 이런 이제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어휘들은 어떤 어휘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빈도 생활 어휘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생활 어휘예요. 그래서 연령에 적합한 아이가 생활하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관계하고 또 뭐 학원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어휘들입니다. 사실 이 생활 어휘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습 도구어가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이 학습 도구어는 학습, 교과서를 학습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어휘예요. 그래서 이 어휘를 모르면 이 교과에서 그 주제, 그러니까 이 교과 과목, 교육과정 안에서 이 주제에서 알아야지만 이 교육과정이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단어를 모르면 얘가 모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중요한 어휘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학습 도구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요즘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낮죠. 그리고 문법적 어휘가 있습니다. 접속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연결어미.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뭐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뭐 이런 접속사들만 알지만 조금 이제 연령이 이제 올라가면 책에 뭐 하물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책을 읽다가 엄마 하물며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문법적인 어휘들이 아이들이 알게 되는 단계구나라는 것들. 이런 어휘들도 있고요. 그리고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어휘들도 있습니다. 관용어라든지 속담이나 고사성어, 또 은유적인 표현, 이런 은유적인 어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빈도, 생활 고빈도 어휘, 학습 도구어, 문법적 어휘, 또 은유적 표현을 하는 이런 어휘들이 각각 이제 다르고 또 이것들을 또 각각 지도하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걸 막 다 잘게 나눠서 막 이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설명드리기보다는 좀 크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휘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어휘력은 암기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어휘는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휘는 활용 능력을 확장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막 이렇게 빡빡하게 막 이렇게 스펠링도 쓰고 이렇게 암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다 맞았지만 사실 외국인을 딱 만났을 때나 아니면 영어 지문을 딱 읽었을 때 그 단어의 뜻이 생각난다거나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한다거나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어휘를 사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단어 시험을 맞춘 능력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향상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좀 강의를 들으면서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휘력은 어떻게 좀 키울 수 있을까요? 어휘 능력이라고 하면 이건 두 가지를 뜻하는데요. 수용 어휘 능력과 표현 어휘 능력이 있습니다. 수용 어휘 능력은 이해하는 어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화분이라고 말을 하거나 화분이라는 글자를 보고 이 뜻을 아는 거예요. 화분이라는 건 식물을 심을 때 쓰는 분 같은 건데 뭐 크기도 다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를 이제 수용 언어 능력, 수용 어휘력이라고 하고 표현 언어 능력, 표현 어휘력은 이걸 사용하는 능력인 거예요. 글을 쓸 때 이 어휘, 이 단어를 사용해서 글을 쓰는 거, 표현, 말을 할 때 이걸 사용해서 말을 하는 거. 그래서 뭔가 말을 할 때 화분이 있잖아. 내가 화분에서 식물을 심었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쓸 때도 화분이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 표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바로 어휘 능력입니다. 어휘력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이 어휘력을 지도하면 좋으냐면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알려드릴 텐데 먼저는 이제 아이가 글을 읽고 나서 그 글 안에서 아이에게 모르는 단어를 찾게 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휘라는 것은 어휘 문제집 있죠. 혹시 보셨나요? 뭐 어휘력 신장 문제집에서 막 거기 학년에 맞게끔 중요한 어휘들 빼곡하게 놔두고 그거 막 이렇게 쓰게 하는 어휘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모르는 어휘이기보다는 문제집 회사에서 이거 어휘 너 알면 좋겠어. 이 어휘 꼭 알아야 된대. 필수 어휘래. 초등학교 4학년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너 이거 아니? 이거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어휘력이 굉장히 신장될 때는 어떨 때냐 하면 내가 글을 읽다가 딱 모르는 어휘가 있었을 때 그때 그 뜻을 제대로 알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어휘를 좀 더 정확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예요? 메타 인지 능력.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활동들을 아이들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글을 딱 주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형광펜으로 우리 동그라미 해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쭉 읽더니 저 다 아는데요. 모르는 건 없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자 선생님은 이 단어 좀 어렵던데 이 단어 뜻은 뭐야? 하면서 물어보면 아이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효도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효도라는 단어 아이가 다 안다고 해서 제가 그럼 효도라는 뜻은 뭐야? 라고 물으면 아이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 엄마한테 효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사용해서 뜻을 설명해 버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효도의 뜻을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자기가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를 구별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만 계속 하셔도 돼요.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 형광펜 칠해보자. 그래서 이런 것만 아이가 이제 계속 하는 습관을 들여도 좋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뜻을 유추하고 나면 맥락 속에서 단어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딱 찾았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유추해 보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 문장을 통해서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가 유추했던 단어 뜻이 정말로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사전을 찾아봅니다. 이때는 굉장히 능동적인 학습이 일어납니다. 사전을 찾아주면 안 돼요. 아이가 찾아야 되는데 꼭 종이사전이어야 되나요? 아니요. 종이사전 아니어도 됩니다. 네이버
초록창 지식 검색 뭐 이런 거 활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전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이가 대신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직접 찾아보고 뜻을 봅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 이제 적혀 있겠죠. 뭐뭐뭐뭐 따위를 말하는 뜻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그 단어를 풀어놨어요. 거기 보면 우리 아이는 A라는 단어를 몰라서 사전을 찾았는데 그 사전에 그 뜻을 풀이했는데 보니까 B라는 단어와 C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애들 포기하죠. 아, 모르겠다.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이 옆에서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뜻을 모르면 이걸 이제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이 뜻을 뭔가 적을 때 그것을 베껴 적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이해했다면 이 단어를 아이의 언어로 이해한 대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을 그대로 베껴버리면 아이의 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걸 넌 이걸 어떻게 이해했어? 이건 무슨 뜻이었어? 라고 물었을 때 자기가 이해한 자기의 언어로 설명하거든요. 그거를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진짜 아이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문장을 만들어 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표현 언어에 속합니다. 앞단에는 수용 언어, 이해하는 능력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찾았던 이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랑 관련된 단어들도 찾아봅니다. 반대되는 말, 비슷한 말, 그리고 뭐 상위어라든지 하위어라든지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애플망고라는 단어를 몰라서 찾았어요. 그러면 이 단어의 상위어는 뭘까요? 뭐 망고일 수도 있고 과일일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포괄하는 단어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잘 아실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제가 아이들과 이제 수업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 수집과 노트 워드북스라고 하는데요. 독해 지도를 할 때, 문해력 지도를 할 때 이 노트를 아이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글을 읽고 나서 첫 번째,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보자 해서 단어를 수집해요. 모르는 단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어 수집가가 되어서 모르는 단어를 찾고 그 단어를 적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적었어요. 희박하다. 진짜 어렵죠? 아이들에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적었어요, 아이가.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가 생각한 뜻은 뭐야? 글을 읽고 이 뜻을 한번 생각해봐. 앞뒤 단어 문장을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여기 적어놨어요. 그럼 아이가 이 희박하다라는 뜻은 모르지만 그 앞에 어떤 단어라든지 앞뒤 문장을 보고 이 뜻을 유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이거 부족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요. 그럼 적어보자 하고 일단 적고 그러고 나서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하면서 이제 능동적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이버나 뭐 이렇게 찾아봐요. 그럼 거기 보니까 이제 뭐 어렵게 설명이 돼 있겠죠. 그럼 그것을 아이의 말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라는 뜻도 있고 연하다라는 뜻도 있네요, 선생님. 아이가 얘기했어요. 그걸 적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봐요. 뜻을 알았으니까 희박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때 그냥 만들면 애들이 막연해요. 그래서 이때도 선생님이나 양육자의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볼게 하면서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돌아가면서 만든 거 배틀. 문장 만들기 배틀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죠. 특히 남자애들. 선생님을 꼭 이겨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선생님이 만든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요. 뭐 단어 하나만 바꿔서. 선생님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이들은 10중 8구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뭐 이렇게 만듭니다. 비슷하게.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아이와 계속 배틀하면서 만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희박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뜻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확장을 해줘요. 이 희박하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 또는 반대말 그리고 어떤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라든지 상위어, 하위어들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비슷한 말을 이제 뭐 사전으로 또는 검색을 통해 찾아요. 드물다, 약하다, 였다. 선생님 저 반대말도 찾았어요. 진하다. 오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단어와 좀 친해질 수 있죠.
어떠신가요? 단어, 어휘를 하나 학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희의 목적, 이 교육의 목적은 단어 암기가 아닙니다. 눈치채셨어요? 단어 암기가 아니에요. 어휘력의 교육, 어휘력 지도는 암기의 목적을 두지 않고 우리 아이가 이 어휘를 이해하고 쓰는 것,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정말로 이 어휘가 우리 아이에게 와서 이것이 잘 소화되어서 나중에 이것이 잘 사용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양육자분들과 또 이제 교사분들께 이제 이런 방법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렇게 좀 아이들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빈도 생활 어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대화하거나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단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재난 문자 많이 받죠, 요즘에. 그래서 지난 몇 해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재난 문자가 거의 뭐 이제 알람처럼 많이 왔었어요. 아이들도 요즘 다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재난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아이와 수업을 할 때 재난 문자를 보고 이 재난 문자 안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좀 찾아내는 것들을 해봐요. 애들 되게 재밌어 하거든. 다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모르는 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난, 사적 모임, 방역수칙, 발생, 자제, 의심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단어들을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이걸 또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계속 노출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알아가 보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많이 접하는 생활문은 이런 보드게임 설명서들이 있습니다. 보드게임을 딱 샀으면 이제 언박싱을 하죠. 이렇게 딱 언박싱을 하면 이 보드게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설명서를 읽으면 30대 이상 설명서가 아니라 이제 그 유튜브, 너튜브에 들어가서 보드게임 이름을 쳐서 이렇게 어떤 언니나 오빠가 나와서 언박싱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주는 영상을 보면 20대 이하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사용 설명서들을 많이 접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드게임을 하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설명서를 잘 독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내 삶과 이 글이 밀접하게 연결이 있다는 걸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글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보드게임을 구입하면 항상 이제 이 설명서를 가지고 씹고 뜯고 이렇게 맛보고 즐기고 아이들과 합니다. 이 메모리 게임 안에도 설명서를 보시면 어휘가 어려운 어휘가 굉장히 많았어요. 개요, 구성물, 시계 방향으로 뭐 게임을 하세요 하는데 시계 방향이 무슨 방향인지 우리 아이들이 요즘 잘 모르죠. 그리고 연령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되게 아쉬운 게 아이들이 보는 이 게임 규칙서에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많이 써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휘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 구성물 뭐 이런 것들 같이 알아보면서 아이들이랑 이제 단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보드게임을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학습 도구어가 있었죠. 학습 도구어는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 교과서 안에 보면 이제 꼭 알아야 될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양육자분들께서나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거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하면 이제 오픈소스로 많이 제공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몇 학년이 꼭 알아야 되는 교과서 어휘 뭐 이러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이제 것들이 오픈소스로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걸 받아도 이걸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프린트해서 이걸 막 외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기는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학습 도구원은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 그 방법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단어 수집과 노트, 단어 찾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맥락 속에서 유추도 하고 사전도 찾아보고 그 교과서에 그 문장을 옮겨 적으면서 다른 문장도 만들어 보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학습 도구어들을 익힐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학습 도구어는 성적이랑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분들께서 우리 아이의 이 학습 도구어 능력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 교과 성적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어휘력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 어휘력에 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강의도 있고 많은 교재들도 있지만 오늘 제가 포인트로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이 어휘력은 암기를 통해서 지도하는 것,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정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발견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뜻을 추론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능동적으로 사전 찾아보고 또 그것을 내가 이해한 대로 써보고 그리고 이것으로 문장을 만들어보고 또 이것을 활용해서 다른 관계어들을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문해력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힘, 추론하는 힘, 상상하는 힘, 기억하는 힘 이런 것들이 이제 향상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오늘의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이렇게 문해력의 집을 올릴 때 이제는 마지막 단계이죠. 그럼 잘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 읽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